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세상을 분석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이유 없이 가슴이 떨렸고 아무리 데이터가 완벽해도 어떤 말은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녀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언어가 감정을 만들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변해버리는 곳.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바 로젠입니다. 베를린에서 태어나 세계보건기구 인공지능 의료윤리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숫자와 논리로 가득 찬 제 머릿속은 항상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공허했죠. 그런 저에게 AI 감정 스캔 프로젝트는 인생을 건 도전이었어요. 제네바 연구실에서 100번째 실험 결과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지만 무언가 핵심이 빠져 있었거든요. 동료 한스가 98.7% 정확도라며 자랑스러워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석은 맞지만 이건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패턴을 인식하는 거였으니까요.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네바의 겨울 하늘처럼 제 마음도 흐릿했습니다. 수백 개의 논문과 수천 시간의 연구에도 인간의 감정이라는 깊은 바다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죠.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김준호 교수가 서 있었어요.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온 문화인류학자였죠. 준호 교수는 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바, 당신은 감정을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감정은 방정식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는 정서가 언어를 만드는 나라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감정이 단어가 되고 단어가 다시 감정을 만들죠. 그 말에 처음으로 뭔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어떤 나라인가요? 한국이요. 우리말에는 정, 한, 그리움처럼 다른 언어로는 완벽하게 번역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어요.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관계와 문화, 역사가 녹아든 복합적인 정서죠. 준호 교수의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감정을 수치화하고 분류하는 데만 몰두했던 저는 문득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부서장 앞에 섰어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언어와 감정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어요. 부서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빛에서 결심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달간의 한국 파견 준비를 시작했어요. 논리와 숫자의 세계에서 살아온 저에게 감정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첫걸음이었죠. 짐을 싸면서 준호 교수가 준 한국어 책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 낯선 단어들을 발음해보는데 이상하게도 입안에서 울리는 느낌이 달랐어요. 마치 각 단어마다 다른 진동수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으로 AI 감정 스캔 프로젝트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데 왜 감정의 본질은 잡히지 않는 걸까요? 화면 속 그래프와 수치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내 자신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까? 그 질문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며 이 여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감정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낯선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교류방문연구원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어요. 택시에 올라타 주소를 보여드리자 운전기사님이 빠른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황해 고개를 갸우뚱하자 운전기사님이 웃으며 처음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분의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교수에게 배운 한국어로 네, 처음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감정도 수치화했겠지만 이번엔 그냥 느껴보기로 했죠. 서울 첫날 숙소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왜 점원이 손님에게 고맙다고 하는 걸까요? 살짝 혼란스러웠지만 저도 따라 말해봤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고마워요라는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현이 울리는 것처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준호 교수가 말한 언어가 감정을 만든다는 현상이 이런 걸까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몸은 반응했어요.
눈가가 뜨거워져서 당황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차갑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하숙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문을 열자 김 여사님이라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에바 씨, 오느라 고생했어요. 짐 무거웠죠? 밥 먹었어요? 물음표가 3개나 연달아 이어지는 말투가 어색했지만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아직 안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부엌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김치찌개였죠. 빨간 국물에 두부가 동동 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왠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이 많이 드세요. 살이 너무 없어요. 연구하느라 힘들 텐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어머니는 늘 제 성적과 성취에만 관심이 있었지 제가 힘든지 배고픈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난 이 한국 아주머니는 제 몸 상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왜 울어요? 음식이 맛없어요? 김 여사님의 물음에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 말조차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연구 노트에 데이터가 아닌 제 감정을 기록했어요. 오늘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진하게 느꼈다. 알 수 없는 울림이 가슴에 남아있다. 한국어로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 내 목소리가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서울대학교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언어학부 강의실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서서히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 힘들었지만 학생들이 기꺼이 도와주었죠. 특히 한국어의 높임말과 반말 체계는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르치십니다. 와, 우리는 친구끼리 공부해라는 문장을 비교하며 놀랐어요. 같은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걸 보면서 이건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감정적 거리가 언어 자체에 내장된 시스템이었어요.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에바 선생님, 독일어에는 우리와 저희를 구분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위르라고만 해요. 그럼 우리 학교와 저희 학교의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일어로는 그 미묘한 차이를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가 청자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언어라니. 감정의 결이 이렇게 섬세하게 언어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한국어 높임말 체계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감정을 빼면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 감정적 거리, 상황적 맥락이 모두 언어에 담겨야만 문장이 완성되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날 학과 교수님의 제안으로 특별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학 수업이었는데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수업에 참석했죠. 교수님이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시를 천천히 읽어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대 이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시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한국어로 된 시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교수님이 시의 의미를 영어로 설명해 주셨지만 번역된 의미보다 원문의 울림이 더 강했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괴로워하는 감정이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될 수 있다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황해서 재빨리 닦았지만 옆에 앉은 학생이 알아차렸어요. 시가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윤동주 시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말로는 표현 못할 그리움을 글자에 담아내죠. 말로 표현 못할 그리움. 그 말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감정의 스펙트럼을 담아내는 그릇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요. 연구실로 돌아와 AI 감정 분석 프로그램에 윤동주의 시를 입력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기계는 슬픔 70%, 그리움 20%, 불안 10%라는 식의 단순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죠. 한국에 온 지 2달째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의 자폐 아동언어 치료 프로그램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감정의 연결성을 연구하는 저에게 이것은 중요한 기회였어요. 치료실은 밝은 색상으로 꾸며져 있었고 치료사 박지민 선생님과 5살 민준이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였는데 표정이 거의 없고 눈 맞춤을 피했어요. 박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보고 싶다라는 말을 배워볼까?
저는 조용히 관찰하며 노트를 적었어요. 민준이는 무반응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 가면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 그럼 엄마 보고 싶어라고 말하면 돼.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박 선생님은 인형을 꺼내 민준이 앞에 두었습니다. 이 인형이 민준이 엄마야. 보고 싶어라고 말하면 엄마가 나타날 거야. 민준이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은 천천히 인형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지? 보고 싶어라고 말해볼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고 싶어.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박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이해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치료 세션이 끝나고 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보고 싶어라는 표현을 가르치셨나요? 다른 표현도 많을 텐데요. 박 선생님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자폐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단순한 상태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감정의 표현이니까요. 그 말은 나와 너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보고 싶어라는 말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타인과 맺는 관계의 본질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AI 감정 스캔 프로젝트 화면이 반겼지만 갑자기 그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충동적으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보고 싶다의 의미를 분석하라. AI는 금방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움, 부재에 대한 인식, 제외 욕구, 애착 등의 키워드와 함께 확률 수치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건 민준이의 보고 싶어에서 느껴진 감정의 깊이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닫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리고 제 연구 노트를 펼쳐 손으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5살 자폐 아이의 보고 싶어라는 말 한마디에서 AI가 분석해낼 수 없는 감정의 깊이를 보았다. 그 말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었다. 데이터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었다. 한국 생활 100일째, 제 연구 주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에서 언어는 감정을 설계할 수 있는가? 로요. 이제 제 관심은 기계가 아닌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김 여사님께서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익숙지 않던 된장국과 김치도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있는데 김 여사님이 문득 말씀하셨어요. 에바, 요새 얼굴색이 좋아졌네. 처음 왔을 때는 안색이 안 좋았는데. 숟가락을 들다 말고 김 여사님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차마 말하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 여사님,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 여사님은 부엌일을 하시다 제 말투가 진지한 것을 느끼셨는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여사님은 저에게 엄마 같아요. 말이 나오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차가운 베를린에서 완벽함만 강요받던 어린 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자란 저에게 김 여사님은 처음으로 진짜 돌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품은 놀랍게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3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것도 마음 깊이요. 울어도 돼. 다 울고 밥 먹어.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 간단한 말이었지만 제 영혼을 위로하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이요. 그날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감정 언어학 한국어가 우리의 정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연구자가 아닌 경험자로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인공지능이 아닌 제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어의 특별한 점은 감정이 단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와 억양,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제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무언가 통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 싶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와 너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고
그 거리가 만드는 아픔을 표현하며 동시에 그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서강대학교의 박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로젠 박사님, 저희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서 기반 언어 구조에 대한 실험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서강대 대학원생들과 함께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에게 특정 감정 단어를 배우게 한 후 그들의 감정 인식 범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어요. 특히 정, 한, 그리움과 같은 한국어 특유의 감정 단어를 중심으로요. 한국 생활 6개월 차 서강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글 학습이 감정인식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거죠. 특히 정, 한, 그리움과 같은 한국어 특유의 감정. 단어를 배운 외국인들은 그 감정에 대한 민감도가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숫자로도 나타난 변화가 실로 놀라웠습니다. 연구 결과를 들고 제네바 본부의 WHO 인공지능 윤리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출국 전날 김 여사님이 식탁 가득 차려놓은 음식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모든 반찬들이 그곳에 있었죠.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김 여사님의 엄마가 딸 보낼 때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주면 그게 엄마야? 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6개월 전에 저였다면 이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에 담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죠. 다음 날 제네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가는 WHO 본부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건물과 형식적인 인사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일 텐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반겨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낯선 호기심을 발견했어요. 제가 달라진 걸 느낀 걸까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는데 이전의 긴장감 대신 묘한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AI 윤리 전문가들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감정을 전파할 수 있는 언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어의 독특한 감정어휘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정한, 그리움과 같은 단어들이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관계성과 시간성, 문화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서적 풍경을 그린다는 걸 설명하면서 제 가슴은 그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여주는 순간 청중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한국어 감정 단어를 배운 외국인들의 감정, 인식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된 그래프를 보며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치와 그래프, 논리적 분석으로 감정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발표의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 준비한 한국어 문장을 말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통역사가 이 말을 다른 언어로 번역했지만 그 울림은 원문에서 나왔어요. 이전의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고백이었습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제게 기계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오랜 동료 마크의 질문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에바,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6개월간의 변화를 어떻게 짧은 말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결국 가장 단순한 답을 택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언어를 통해 감정을 배웠고 감정을 통해 사람이 되었어. 발표 이후 제네바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걸었습니다. 별이 드문 하늘이 한국의 밤하늘과 달랐어요. 같은 하늘인데도 다르게 느껴지는 건 이제 제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감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된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WHO와 서울대학교의 공동 프로젝트, 감정 언어 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이끌게 되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들과 함께 한국어의 감정, 표현 체계를 다른 언어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제 안의 열정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베를린에 있는 가족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부모님의 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화면 속 거실은 제가 떠날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죠. 반듯하게 정리된 책장,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소파, 변함없는 아버지의 단정한 넥타이까지. 그런데 그 익숙한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니? 논문은 몇 편이나 발표했지?
라는 익숙한 질문에 예전 같았으면 연구 성과와 논문 계획을 줄줄이 읊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어요. 아버지, 저 요새 행복해요. 여기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감정들 경험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게 낯선 주제였으니까요. 침묵이 이어지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언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한국어로 말했어요. 독일어로는 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독일어로 사랑해요라는 말은 왠지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사랑해요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한국어의 사랑해요는 단순한 I love you가 아니라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통화가 끝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 해방감이요. 다음 날 연구팀과 함께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감정과 언어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강당에 모인 200명의 학생들 앞에서 이상하게도 긴장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과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아 설렜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운 말은 고마워요 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국어로 배우기 전과 후에 제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어의 단케나 영어의 땡큐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지만 한국어의 고마워요는 그 안에 정서적 울림이 있다는 것을요. 특히 어미의 요가 만들어내는 친근함과 따뜻함은 다른 언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죠.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에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외국어를 배우면 새로운 자아가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떤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셨나요? 그 질문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저는 냉철한 분석가였어요.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객관화했죠.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따뜻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세상과 교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는 저에게 딸이라는 자아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이라는 어머니를 만나 생애 처음으로 딸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항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특히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요. 하지만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해보려고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변화가 이 아이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간 이 모든 연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논문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한국 생활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WHO 본부의 요청으로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 국제적인 감정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는 날, 강의실 칠판에 한글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요. 보고 싶어. 사랑해. 정들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깊이 남은 말이 있었어요. 그리움이요. 이 말은 제게 특별합니다. 그리움은 단순히 누군가가 없다는 상태를 넘어 그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나눴던 감정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수 없는 추억들에 대한 복합적인 아픔이자 따뜻함입니다. 하숙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이 모든 경험이 제 안에 영원히 남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제네바로 돌아간 후 마지막 연구 논문을 완성했어요. 9개월간의 연구와 제 삶의 변화를 담은 논문이었죠. 마지막 문장을 쓰며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어떤 말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적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말은 단어가 아니라 온도였다. 감정이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건네받는 것이었습니다.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말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감정을 담은 언어 속에 살고 있는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마워요 한마디, 괜찮아요 한 번의 위로, 우리가 너무 쉽게 흘려보낸 말들이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진심이었다는 거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 한마디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감정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따뜻한 이야기의 온도를 넓혀주세요.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 울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